2026년 여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비싼 사냥감은 전차입니다. 잡는 쪽 무기는 대당 수십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에이브럼스 전차는 31대였습니다. 그중 20대 넘게 파괴되거나 손상됐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공개 집계 사이트 오릭스 기준입니다. 대당 100억 원이 넘는 전차가 수십만 원짜리 드론에 뚫린 겁니다. 공격하는 쪽은 실패해도 드론 한 대를 잃습니다. 막는 쪽은 한 번만 뚫리면 전차와 승무원을 함께 잃죠.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다시 돌았죠. 그런데 8월 11일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력 전차 K2에 3조 4,480억 원을 더 쓰기로 한 것. 전차를 버리는 대신 전차에 방패를 달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년 전에 이미 이 방패를 만들어 놓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5년을 사이에 둔 두 번의 결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패를 서랍에 넣은 2011년의 결정과 3조 4천억을 들여 다시 꺼낸 2026년의 결정입니다. 전차를 잡는 드론의 정체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FPV 1인칭 시점 드론입니다. 레이싱용 소형 드론에 대전차 로켓 한두를 달아놓은 물건이에요. 조종사는 참호 안에서 화면을 보며 전차의 가장 약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엔진 위, 포탑 뒤, 해치 틈, 장갑이 얇은 곳만 골라서 때리죠. 탄두는 대개 대전차 로켓에서 떼어온 것을 씁니다. 값싼 기체에 검증된 탄두를 붙였을 뿐인데 결과는 전차 한 대였습니다. 이 조합이 전장에 퍼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결국 2024년 봄 에이브럼스를 최전선에서 뒤로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갑이 얇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을 먼저 찾아낼 방법도 찾아낸 뒤에 떨어뜨릴 수단도 전차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전차가 드론 앞에서 물러선 순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상징적입니다. 전차들이 철망과 새창살을 뒤집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다들 임시방편이라고 비웃었는데 몇 달 뒤엔 서로가 서로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지붕 전체를 철판으로 덮어버린 형태까지 나왔습니다. 에이브럼스도 철망을 두르고서야 전선에 다시 나왔습니다. 제 전투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철망은 드론을 막는 장비가 아닙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자리를 장갑에서 조금 떼어놓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입니다. 그 임시방편에 승무원의 목숨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전차가 쓸모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맨몸으로 다니는 전차가 쓸모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날아오는 것을 공중에서 먼저 맞춰 떨어뜨리는 방패,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능동 방어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전차에 달린 소형 레이더가 날아오는 로켓을 잡아냅니다. 컴퓨터가 궤적을 계산하고 유격탄을 쏴서 공중에서 부숴버립니다. 이 전 과정이 1초 안에 끝나죠. 사람이 판단할 시간은 없습니다. 레이더와 컴퓨터가 알아서 쏘는 구조라 소프트웨어가 곧 방패의 성능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실전에서 증명한 나라가 사실상 한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트로피라는 이름의 체계입니다. 자국 메르카바 전차에 달아 10년 넘게 실전을 치렀습니다. 쏴본 횟수가 그대로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오작동을 줄입니다. 실전 기록이 없는 방패는 성능표만 있는 셈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차를 가장 잘 만든다는 나라들이 이 방패 앞에 줄을 선 겁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에 달겠다며 4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쌓았습니다. 완전 요소를 모두 갖추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장갑을 덧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무게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생산 방식입니다. 계약은 이스라엘 회사와 맺지만 실제 물량은 미국 방산업체가 만들어 납품합니다. 핵심 설계는 남에게 두고 일감만 자기 나라 안으로 가져온 구조입니다. 미 육군은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필요한 요건은 함께 논의했고 저희에게 일부 기술은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 최신형이 달고 영국이 만들 차기 챌린저도 답니다. 올해 1월엔 나토 4개국이 트로피를 추가 구매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전차의 방패만큼은 남의 나라 물건을 사다 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물건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전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차체와 포는 시간을 들이면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요격 판단은 실전에서만 다듬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계를 15년 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가 5년짜리 개발 하나를 끝냈습니다. 이름은 한국형 능동 방호체계 카프스였습니다. 지금 한화 시스템의 전신인 한화 탈레스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들어간 돈은 약 400억 원. 날아오는 로켓을 레이더로 잡아 유격탄으로 떨어뜨리는 지금 말하는 그 하드킬 방식입니다. 유격 시험 영상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레이더가 날아오는 로켓을 잡고 유격탄이 나가 공중에서 터지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3조 4천억을 들여 만들겠다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끝내 전차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유격탄이 터질 때 튀는 파편이 곁에 있는 아군 보병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만만치 않은 운용 비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차 한 대마다 레이더와 유격탄을 달고 정비체계까지 따라붙어야 했습니다. 눈앞에 그만한 위협이 보이지 않으면 미루기 쉬운 종류의 비용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틀린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차를 위협하던 건 대전차 미사일 정도였고 전장에 드론이라는 변수는 아직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발을 끝낸 기술은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뒤로 갑니다. 부품을 만들던 협력업체가 흩어지고 시험 장비가 낡고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다 만든 방패가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15년.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은 반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전 기록을 쌓으며 시장을 통째로 가져갔죠. 러시아와 중국도 자기식 방패를 전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구형 전차에까지 달았습니다. 우리는 신형 전차를 계속 뽑아내면서도 방패 자리만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 단 게 아니라 결정이 없어서 안 단 나라. 그게 15년 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랍이 다시 열린 계기는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입니다. 드론과 로켓 앞에서 전차가 어떻게 당하는지 전 세계가 3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장갑을 더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위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이 마주한 전장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K2 전차 성능 개량, 기간은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예산은 약 3조 4,480억 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제 경험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돈으로 K2에 들어가는 장비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날아오는 로켓과 미사일을 공중에서 유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호 체계. 둘째는 드론과 급조 폭발물의 조종 신호를 끊어버리는 전파 교란 장비입니다. 셋째, 승무원이 장갑 안에 앉은 채 드론을 조준 사격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입니다. 이 셋은 따로 노는 장비가 아닙니다. 제머가 조종 신호를 끊어 접근 자체를 줄이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은 능동 방호가 유격합니다. 낮게 떠서 다가오는 드론은 원격 총탑이 맞습니다. 전차 앞뒤로 소형 미상배열 레이더를 달고 인공지능이 위협의 우선순위를 골라냅니다. 탐지하고, 교란하고, 요격하고, 그래도 뚫고 들어오면 직접 쏘는 구조입니다. 방어를 4겹으로 쌓는 설계죠. 여기서 비교 하나가 흥미로워집니다. 폴란드로 가는 수출형 K2 이야기입니다. 폴란드형 K2에는 이미 방패가 달립니다. 작년 9월 현대 로템이 트로피의 제작사인 이스라엘 라파엘과 손을 잡았거든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통합과 현지 생산까지 묶은 협력입니다. 폴란드형 K2에는 하드킬과 소프트킬을 함께 쓰는 이중 구조가 들어가고 신형 복합 장갑까지 더해집니다. 수출형은 실전 검증이 끝난 이스라엘제 방패를 달아 빠르게 갑니다. 납기가 곧 실력인 폴란드 시장에서는 맞는 선택입니다. 검증된 물건을 사서 다는 편이 빠르고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탈 K2는 다른 길을 갑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하드킬 방패를 답니다. 방위사업청은 여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폴란드 수출형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요. 수출형이 이스라엘 기술로 채워진 자리를 국내형은 우리 기술로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15년 전 서랍에 넣었던 경험이 이번에는 수출형 위를 겨냥하는 겁니다. 개발 경쟁의 그림도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용 능동방호 기술을 미리 개발해온 한화 시스템이 한쪽에 있습니다. 폴란드형에서 트로피 통합을 경험하는 현대 로템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쪽은 레이더와 인공지능을, 다른 쪽은 전차에 얻는 체계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원격 총탑을 이미 만들어 본 회사도 따로 있습니다. 3조 4천억짜리 방패 사업을 두고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이 맞붙는 판입니다. 물은 박수만 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숙제가 3개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체계 개발이 2032년에 끝나고 개량형은 2033년부터 부대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전장의 교훈은 지금 쏟아지는데 방패는 7년 뒤에야 달리는 셈이죠. 그 사이 드론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둘째는 무게입니다. 그듯이 K2는 55톤급인데 방패와 레이더와 제머를 다 올리면 몸무게가 훌쩍 듭니다. 군은 이걸 60톤 아래로 묶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게가 들면 기동력이 죽고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방패를 달려다 전차가 갈 수 있는 길을 잃으면 앞뒤가 바뀝니다. 셋째는 15년 전에 멈췄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유격탄 파편의 아군 피해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감소하고라도 막는 쪽으로 저울이 기운 것뿐입니다. 보병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기갑부대 특성상 이 문제는 운용교리로 다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파리 방산전시회에는 무인 포탑, 드론 요격용 기관포, 열과 소음을 줄이는 저피탐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개량은 완성이 아니라 다시 따라잡기 위한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은 방패를 만들어 놓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2026년 그 서랍을 3조 4천억 원을 들여 다시 열었습니다. 그 사이 달라진 건 기술이 아니라 전장입니다. 2011년에는 과하다고 본 장비가 2026년에는 없으면 안 되는 장비가 됐습니다. K2는 폴란드에서 1000대 규모 계약의 틀을 잡아놓은 전차입니다. 차체와 파워팩에 이어 방패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되면 수출 목록의 마지막 빈칸이 채워집니다. 전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패 없는 전차의 시대가 끝났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5년 늦게 대신 남들보다 큰 판돈을 걸고 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시선도달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